안녕하세요. 얄틴의 영화방입니다. 호러 영화 좋아하시나요? 호러 영화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도 드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호러 영화라면 학을 떼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만 호러 영화는 사실 딱 호러 영화라고 묶어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호러 영화에도 슬래셔, 좀비물, 사이코 스릴러, 고딕 호러, 바디 호러 등등 더 마니악하게는 고어와 같은 장르도 있죠. 그리고 호러와 코미디를 결합한 영화도 참 재미있는 수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래셔, 좀비물이나 사이코 스릴러는 생각보다 많이 대중화됐어요. 반면에 그 호러 장르 안에서도 극심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하위 장르가 있는데요. 그 장르는 바로 오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악마나 마녀 등의 소재가 문제라기보다 그 특유의 찜찜하고 뒤끝 장렬하는 듯한 그런 전개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오컬트 호러는 답답하고 다소 짜증나는 듯한 전개를 추구할까요? 왜냐하면 이 장르는 악이라는 관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컬트 호러에서 악,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마와 같은 실체보다 관념적인 악의 개념을 말하는 거죠. 명작 오컬트 호러에서 악을 이해하려면 이 캐릭터를 보면 됩니다. 바로 다크나이트의 조커인데요. 조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죠. 조커는 그 진리를 알 수 없고 기원이 불분명하며 거짓으로 가득한 캐릭터죠.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질서의 반대, 혼돈을 추구한다는 점이며 이는 곧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해요. 예전에 인상 깊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오컬트 호러를 넘어서 영화사 불멸의 걸작, 엑소시스트를 보고 한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악마는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나 놀지 불쌍한 애 한 명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냐.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려면 그런 힘 있는 사람이 타겟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에이 악마들 생각보다 통이 작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긴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긴 해요. 세상을 뭔가 파멸로 이끌려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은 그 기원과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뭔가 대단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인간을 그냥 유희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밖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편의 영화 모두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징을 모두 담고 있어요. 서구 세계관에서 갖고 있는 악의 속성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컬트 호러의 세계로 빠져들기 위한 아로마 테라피를 한번 받아볼까요? 호러 영화계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있는 새 감독 아리 에스터, 로버트 에거스, 그리고 마이크 플래너건의 초기작을 통해 오컬트 세계에 한번 빠져들어 봅시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아리 에스터 감독의 유전입니다. 사실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명작의 반열에 올라선 영화인데요. 아리 에스터는 86년생의 아주 젊은 감독입니다. 또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감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유전은 공포영화에서 자주 쓰는 소위 점프 스퀘어라고 말하는 깜놀 장면으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영화는 아닙니다. 마치 심장을 오염시키는 듯한 공포가 압권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 애니는 정신과 의사인 남편 스티브, 장남 피터, 딸 찰리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미니어처 조형사입니다. 영화는 애니의 어머니인 엘렌의 장례식으로 시작됩니다.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장례식과 어머니 엘렌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딸 찰리는 새의 머리를 수집하고 독특한 소리를 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애니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신경증을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아들 피터는 평범한 고교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어머니 애니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스티브는 이 세계관에서 이성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정신과 의사라는 설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죠. 유전은 악에 대적하는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토니 콜렛이 맡은 애니라는 캐릭터는 비극적인 가족사에 끊임없이 극도의 불안함과 슬픔을 겪고 있어요. 애니의 가족사는 비참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는 아들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바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듯한 저주를 자기 또한 겪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애니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가? 영화 제목인 유전처럼 악이 선택하고 선대가 받아들인 악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죠.
영화 속의 애니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그녀만의 세상 안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죠. 영화는 중간에 상상치도 못한 흐름으로 핸들을 꺾는데 비주얼로도 스토리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충격을 주는 아주 신선한 전개였습니다. 편집의 완급 조절과 악마 파이먼의 표현 방식, 정교하게 배치된 상징,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몰입감을 주고요. 무엇보다 종반부에 이 모든 상황을 터뜨리는 듯한 미친 속도 조절과 충격적인 비주얼의 연속은 왜 이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 찬사를 받는지 말해주는 정말 엄청난 강렬함을 안겨주죠. 아리 에스터 감독은 2000년대 초반 아쉽게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영화의 명작이죠.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 제작을 맡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차기작은 다크 코미디가 될 것이라고 인터뷰했는데요. 감독이 워낙 훌륭해서 아마도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에서 멜로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으니 단순히 호러에만 국한되지 않는 앞으로의 필모가 더욱 기대되는 감독입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첫 번째 감독, 지금까지 아리 에스터 감독의 유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독은 바로 로버트 에거스입니다. 첫 장편 데뷔작 더 위치인데요. 썬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죠. 유전과 마찬가지로 평단과 호러영화 매니아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보면 무겁고 축축하고 채도가 엄청나게 빠진 듯한 색감이 제일 먼저 다가와요. 그리고 게다가 대부분의 촬영은 자연광과 촛불에 의존했죠. 여기서부터 이 영화가 얼마나 리얼리티에 집중하는지 영화의 비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은 17세기 말의 영국 식민지 치하의 미국. 한 집단 농장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는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그 유명한 세일러 마녀 재판이 벌어진 시기인데요. 세일러 마녀 재판 시기의 뉴 잉글랜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당시에는 기존의 청교도 사회 구조가 변화하던 시기예요. 사회가 상업화되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기존의 마을과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려는 주민 간의 기득권 다툼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세일런 마녀 재판은 기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기폭제가 된 사건인데요. 세일런 마녀 재판이 현대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 위노나 라이더 주연의 더 크루시벨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더 위치로 돌아와서요. 이 영화는 변화하는 세상을 거부하는 한 가족이 공동체를 떠나 기성적인 종교에 의지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파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3편의 영화 중 가장 대사량이 적은 영화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스크립트를 일단 대충 훑어봤는데요. 네, 새 영화 중에 가장 대사량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이미지와 카메라워크로 전달되는 음습하는 공포가 아주 일품인데요. 차기작인 더 라이트하우스에서는 거의 1대1에 가까운 화면 비율, 그리고 흑백 영화라는 색감에 더해 대사량이 더 줄어들어서 보고 나면 마치 미술관을 한 바퀴 돌아본 듯한 느낌이 들어요. 더 위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의 영화지만 영화가 갖는 무게감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1.66대 1라는 독창적인 스크린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술과 고증에 많은 신경을 쓴 만큼 엄청난 현실감을 줍니다. 더 라이트하우스는 더 위치보다 자료가 더 많이 남아있어서 이런 점이 편했다고 하네요. 로버트 에거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요. 동화 세계와 현실 세계는 근대 초반에 같은 것이었다. 세일런 마녀 재판은 청교도가 변질되던 시기에 일어난 수많은 여성들이 청교도인들에 의해 마녀로 몰려 무고한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재판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의 변화 속에서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런 공동체를 벗어나도 이해 불가능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감독이 말하듯이 당대 청교도인에게 안기는 악몽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양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마녀와 악마의 꿰매 빠져 가족 모두가 죽고 그들의 일원이 되는 파멸적인 스토리도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감독의 의도는 후자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의 주연은 아냐 테일러 조이인데요.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인 퀸스 갬빗으로 대박을 터뜨린 배우죠.
이분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굉장히 신비한 느낌을 주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서는 무척이나 청순해 보이는 인상인데 오히려 이 영화의 결말을 더 강렬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합니다만 로버트 에거스는 호러 영화의 영원한 클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스페라투의 리메이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냐 테일러 조이가 캐스팅되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 감독이 아니면 노스페라투를 누가 리메이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는 끔찍한 장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절제했는데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승부하는 영화는 아닙니다만 필요하다 싶으면 또 끔찍한 장면이 아주 또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유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덕분에 강렬하지만 보기에는 심하게 불쾌하고 부담스러운 장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시청에 다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이 많지는 않아요. 영화 속에서는 많은 상징과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유전과 같은 강점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상자가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더 라이트하우스에 이은 감독의 차기작은 더 노스맨입니다. 아냐 테일러 조이를 비롯해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니콜 키드먼, 에단 워크, 윌렘 데포 등의 초특급 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데요. 장르는 역사 드라마라고 하네요. 10세기 바이킹 문화를 배경으로 처절한 복수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역사 속 사건을 환상적으로 비틀어내는 감독의 스타일과 정말 잘 어울리는 만큼 이 영화 또한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고전적인 세계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 듯한 두 번째 감독 로버트 에거스의 장편 데뷔작 지금까지 더 위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감독은 바로 마이크 플래너건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영화 중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오큘러스인데요. 마이크 플래너건은 오큘러스, 썸니아, 닥터 슬립 등 양질의 공포 영화를 만든 감독이죠. 힐 하우스의 유령 이후 넷플릭스와 계약하여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블라이저 덱의 유령, 어둠 속의 미사와 같은 시리즈물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마이크 플래너건은 앞에 두 감독에 비해 조금 더 대중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감독의 장점이자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큘러스에서는 저주를 받은 거울이 주요 소재입니다. 이 거울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본 설정이 있죠. 영화는 러셀 가족의 장녀인 카일리와 남동생인 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카일리는 꼴동품 경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저주받은 거울을 몰래 빼돌리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살해 혐의로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이제는 정신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판단 아래 정신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장녀 카일리는 과거 자신의 가족이 비극을 겪었던 집에 거울을 배치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병원으로부터 퇴소한 동생 팀과 함께 다시 저택을 찾아가게 돼요. 자신과 남동생에게 일어났던 비극을 잊지 않고 진정한 원인은 거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말이죠. 영화의 전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저주받은 물건은 공포 영화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이 되죠. 헬레이저와 같은 공포 영화사의 걸작에서도 사용되는 소재인데 보통 저주받은 물건을 소재로 한 영화는 대체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아니면 저주를 해제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여주인공 카일리는 자신에게 비극을 안겨줬던 거울을 애써 빼돌리게 됩니다. 카일리는 진실로부터 도망가기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캐릭터예요. 자신과 남동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거울과 싸워서 이기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고요. 때로는 이 대결을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게 돼요. 남동생인 팀은 처음에는 거울의 저주를 믿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주받은 거울이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의 거울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데요. 영화는 온갖 테크닉을 동원하여 이 대결을 유치하지 않게 굉장히 참신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나갑니다. 영화는 크게 두 시간대를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일리와 팀의 어린 시절, 러셀 가족이 거울로부터 비극을 겪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시간대죠. 그러니까 카일리와 팀이
거울의 저주를 증명하려는 현재의 시간대인데 영화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두 시간대가 섞이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거울은 환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시간대가 섞이면 섞일수록 마치 한 편의 환상소설과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과연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굉장히 영리하고도 퍼즐을 딱 맞춘 듯이 그렇게 결말이 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퍼즐이 과연 거울의 입장에서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카일리와 팀의 입장에서 맞추는 것인지는 직접 관람을 하신다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플래너건은 샤이닝의 후속 이야기를 다룬 영화 닥터 슬립에서도 화려한 테크닉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앞서 설명드린 두 감독보다는 뭐랄까 연출이 좀 도회적인 느낌이 날까요? 그런 느낌이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힐하우스의 유령처럼 이건 시리즈물이긴 합니다만 많은 캐릭터의 이야기에 파편을 흩어놓고 그것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때론 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최근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어둠 속의 미사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힐하우스의 유령이나 블라이 저택의 유령은 참 좋았는데 말이죠. 마이크 플래너건은 현재 넷플릭스와 계약 중이기 때문에 차기작도 넷플릭스에서 배급하게 될 텐데요. 그의 차기작은 어셔가의 몰락이 될 예정입니다. 에드가 앨런 포가 쓴 대표작 중에 하나죠. 60년대 빈센트 프라이스 주연의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네요. 다만 소설이 주는 음울하고 광기 어린 느낌과 마이크 플래너건이 그간 보여줬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둠 속의 미사에서의 아쉬움을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독특한 대결 구도로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소재를 풀어나가는 한편의 환상소설과도 같은 영화 마이크 플래너건의 오큘러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로마 테라피라는 타이틀로 각 감독의 초기작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호러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러 영화에서 어떤 극한의 공포를 느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호러 영화는 드니 빌네브의 초기 대표작 그을린 사랑이나 혹은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내가 사는 피부 다큐멘터리이긴 합니다만 조슈아 오펜하이머의 액트 오브 킬링 이런 영화가 진짜 호러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아니 그럼 무섭지 않을 거면서 왜 호러 영화를 보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호러 영화, 특히 그 중에서도 컬트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인간의 인지 능력 너머에 있는 어떤 그 미지의 심상을 알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강렬한 호기심이야말로 호러 영화를 좋아하게 만드는 원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제 첫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